어쨌든 중요한 것은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20년. 이게 연간 100만만 쳐도 2천만이잖아요. 근데 통계를 뽑아보면 한 1,700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일단 덩치도 굉장히 큰 데다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영향력이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큰데 여기 곱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도 같이 이게 곱하기가 되면 결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이분들이 여전히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업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 또 요즘 어른이라고 또 새로운 또 트렌드의 요 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라고 해서 뭐 다 행복한 것도 아닐 텐데 그 1955년에서 74년생 사이를 이제 신중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군집화가 됐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명확하게는 뭐 1차 베이비 부모냐, 2차 베이비 부모냐 이렇게 좀 나눠서 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20년. 이게 연간 100만만 쳐도 2천만이잖아요. 근데 통계를 뽑아보면 한 1,700만 되거든요. 거의 뭐 100만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일단 덩치도 굉장히 큰 데다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영향력이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큰데 여기 곱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도 같이 이게 곱하기가 되면 결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이분들이 여전히 현역 활동의 전성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허리, 우리 가정 경제의 우리 어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맥락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0년 구간입니다만 여전히 뭐 한 40세에서 60 사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구조개혁 없이 60대에 지금처럼 정년 은퇴를 하고 65세에 사회급부 보험료를 받게 되는 이 과거의 맥락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2,700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후폭풍이나 파장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맥락들이거든요. 대표 중에 아마 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700만들의 주목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실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흐름들도 우리가 좀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 안에 있는 세대입니다만 사실 뭐 똑같아요. 그 상황 안에서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내 자녀의 현재 삶 그리고 미래와 관련돼 있는 어쩌면 완전한 독립에 대한 이슈거든요.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독립을 했고 뭐 많은 뭐 고전 끝에 어쨌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녀 세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 즉 뭐냐면 1,700만 요즘 어른의 굉장히 큰 갈등,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이 사실은 둥지를 떠나지 않는 자녀들인 거거든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연히 1,700만의 힘과 에너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과 이분들의 어떤 그 지불의 능력이라든가 욕구라든가 것들을 밑에 있는 이 자녀 세대와 연결시키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 안에서 사실은 1,700만 자녀들의 대부분의 잠재화되어 있는 이 전업 자녀들을 어떻게 사회가 수용해서 에너지로 쓸 거냐는 것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한 5년 이제 60세가 되겠어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65세가 돼서 국민연금 수급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분절된 형태로 소위 새로운 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다른 문제점 그리고 사회에 진입하지 않는 그들의 자녀 세대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동시다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도 개입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것이고 거기 안에서 어쩌면 이 비용의 이슈를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기회의 차원으로 경쟁력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런 이슈는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모가 이미 윗단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좀 이제 성숙 사회라고 조금 뭐 나쁘게 표현하면 수축 사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한국은 에너지가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양대 인구 현상, 즉 요즘 어른의 그러니까 강력하지만 고민 많은 중년, 소위 요즘 어른의 고민과 숫자는 적지만 선진국이 태어나서 뭔가 지향은 없고 또 고용의 소위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는 사실은 뭐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이자 시대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은 자산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직업도 탄탄한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반대로 또 가장 좀 취약한 자녀들을 또 데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찌 보면 또 세대 갈등처럼 가는 게 요 젊은 세대에서는 저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지금 아직 조금 에너지도 많고 아직 우리도 아직 젊어. 근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내 자녀들은 일을 못 하고 있고 이 어떤 딜레마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는가? 여기서 또 피지컬 AI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처럼 사실은 이제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크게 비화되는 사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너무나 단시간에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뭐 균등하게 이렇게 자원이 배분된다거나 혹은 그 속에서의 갈등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제 자체가 사실은 좀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지지 못한 현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통해서 시간을 벌었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세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자원 배분의 어떤 비정상, 불균형을 적어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많은 고민 뭐 그렇게 해도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뜨겁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 워낙 단시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자산 시장에서의 불균형을 봐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쩌면 지금 현재 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부도 뭐 사활을 걸고 뭐 정책 의제의 첫 번째 순서로 놓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크고요. 또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청년 세대들에게 그 직관적인 박탈감을 또 안겨주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는 다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워낙 이제 단시간에 그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 질서가 바뀌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진분수의 인구 피라미드가 있을 때는 끊임없이 후속 세대가 태어나서 이게 밑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또 중간중간 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소위 이제 고출생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역시 생산하잖아요. 생산을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소득만큼 또 소비도 하고 소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출도 늘고 그러면 투자도 늘고 고용도 늘고 또 재정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이제 그 산업이나 정책의 기본값인데 안타깝게도 인구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 100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20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쪼그러드는 게 5분의 1 이상 쪼그러들어야 되는데 그 게임의 규칙은 여전히 과거의 이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뭐 부동산 쪽이라고 보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자산 축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뭐 워낙 단기간에 이게 변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 소위 이 축적의 대상, 소위 이제 재테크의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 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쩌면 이제 연령 패턴별로 뭐 60대, 70대가 돼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지게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하고 조금 작은 평에 가거나 이제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이 공급들을 젊은 친구들이 신축이 아니라 구축일 테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방식으로 어쨌든 바톤 터치가 이제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만 계속 튀는 방식들을 막아주는 연착륙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고령화 현상 때문에 어쨌든 인구수도 많은데 초고령화도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저성장이 되면서 이런 부를 자기 자녀가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네. 조금 더 축적을 시켜가지고 내 자녀한테는 좀 물려줘야 된다라는 상속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진 분들, 여력 있는 분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뛰게 되겠죠. 즉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 하나 더 사는 이 행위가 자녀 세대 전체에게는 이 소위 매수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현상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시대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자꾸 고착화가 되고 확대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전업 자녀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그렇게 받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에 지금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정책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구조들을 좀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애한테 줘야겠다라는 그 논리에서 애한테 무언가를 먼저 줘서 애가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하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지금 여기 게임만 하고 있고 맨날 지금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데 얘한테 그럼 뭘 돈을 줘가지고 커피숍을 차려야 되나? 뭐 프랜차이즈 다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자산이다, 운용이다 이제 이런 느낌들은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또 불균형을 확대하는 느낌이 됩니다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맥락은 과거의 디폴트 값이 완전히 달려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전업자녀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 기성세대나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면 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그 어떤 인구 집단의 출현이 불가피하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맥락들이거든요. 근데 사회 전체의 디폴트 값은 그들을 아직까지 용인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가게 안에서 내부에서라도 이런 식의 차원들을 이미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 큰 거는 옛날에 이제 사회에 안착하는 가장 좋은 방식 우리가 대표적인 이 두 가지 허들이 있다면 고용과 주거였잖아요. 네. 즉 소위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위 이제 일이 있어야 가족을 분화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들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20대 30대에게 이 두 가지는 뭐 사실 어마무시한 장벽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사실은 윗단들에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때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집과 일을 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옛날 이제 기성 선배들 입장에서는 공부였거든요. 네. 교육이었죠. 아까 뭐 넷플릭스 얘기를 하고 게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10대, 20대 때에는 게임하면은 쟤는 뭐 아웃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이 강했죠.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쩌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희망 1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저 공부해서 뭐 학자들 이거 거의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시대가 바뀌었고 어쨌든 저성장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탁월한 방식으로 본인의 만족감 플러스 그 결과로서의 뭔가를 얻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옛날처럼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고학력을 이루어가지고 좋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 신입을 안 뽑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흐름들이 깨지기 시작했다. 디폴트 값이. 그렇다면 사실은 옛날에 터부시된 이 돈과 관련돼 있는 재테크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도 어쩌면 뭐 우리 20대 10대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선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왜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공부 잘해야 인생 펴요 뭐 이런 식의 과거의 논리를 되는 건 옳지 않다는 그게 것이죠.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젊은 세대들이 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막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런 걸 좀 더 잘 가르치고 더 확실하게 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일부를 더 불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 새로운 투자하는 거에 좀 약간 좀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또 금방 바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 같은 맥락이죠. 즉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 놓고 보면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또 적극적이고 새로운 현상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특히나 AI 같은 그런 AI 기술 잘 뭐 이런 쓰죠. 거는 뭐 굉장히 친근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 흐름 속에 따라가려고 막 아등바등 노력합니다만 사실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계 차원 안에서 잘 융합시킨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서로의 어떤 골칫덩이가 아니라 잘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5060 세대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솔직히 이제 돈이 잘 안 도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2030들은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돈이 없어요. 결국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정책도 그런데요. 이걸 이제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는 노청연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과 청년들의 연대 개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장점들은 너무 뚜렷하게 갈리거든요. 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들을 서로가 없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대 갈등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가 못 가진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고 또 상대가 있는 것들을 내가 또 못 가지고 있다면 합쳐가지고 새로 낼 수 있는 시너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기업이든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 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 조직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혁신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동력의 느낌으로 자꾸 돌아가 줘야 되는데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맥만 있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동맥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 동맥과 정맥이 힘있게 서로 맞부딪혀줘야 밑에까지 모세혈관에 자연스럽게 이게 연유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쩌면 전업자녀라는 것들이 이제 막힘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옮겨주는 어떤 뭐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로 쓰는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걸까요? 뭐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같은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돈도 없고 사실 뭐 투자를 받기도 어려우니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5060의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펀드를 뭐 대규모로 만들고 거기에 만약에 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주고 그럼 국가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벤처 투자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들을 경쟁력화하고 약점들은 역발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자꾸 이제 약점들만 보게 되면 뭐 서로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이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없는 것을 하나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그 접근이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우리 1,700만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이 숙련 그리고 이 자산들을 그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움직임과 혁신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한테 일종의 투자죠. 선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같이 동반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펀드의 형식도 좋고요. 만약 가계 차원이라면 자연스럽게 세대가 전승되는 이전되는 방식으로서의 자산과 관련돼 있는 흐름들을 좀 낮춰주는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좀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요즘 계속 피지컬 AI가 뭐 워낙 좀 많이 뜨다 보니까 진짜 이제 조만간 다 인간이 대체되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약간 변수를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변수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그 세상에 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올해 우리 CES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성의 될것 부대로 같은 온 거예요, 거예요. 이제. 예, 네. 아마도 예상대로라면 한 3, 4년 후면 아마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볼 것 같은데 판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AI라는 게 노동 대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로의 대체 방식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도 많죠. 어쨌든 100만이 태어나다가 20만이 태어났고 만약에 일자리가 그대로라면 이 80만이 줄어든 것들이 단순 소위 이제 그 형태의 그 노동 집약의 패턴이라면 AI 특히나 피지컬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자리가 사실은 청년들이 전형적으로 가져왔던 일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숙련을 쌓아야 되는데 못 쌓았으니까 단순히 처음에 하면서 소위 뭐 제너럴리스트 혹은 스페셜리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으로서 회사 안에서 하나하나 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요즘에 회계사 아예 안 뽑는 애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 안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거냐. 그 과거의 디폴트 값으로만 하면 이분들은 일자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AI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건 지금 감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과연 AI를 우리가 구체화시켰을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어쩌면 확정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20대, 30대 청년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자, 그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피지컬 AI든 뭐 아니든 간에 그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본값으로서의 일의 패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연계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피지컬 AI를 만든 이유는 로봇 세상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자는 차원이잖아요. 네.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출산을 통해서 가족을 분화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쭉 왔던 것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단만 잘 활용하면 즉 AI만 잘 활용하면 아무것도 없는 즉 소위 이제 약점만 가지고 있는 2030 세대들에게 역발상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경쟁력화의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구조처럼 쫙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직업을 얻어라라고 해봐야 직업이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거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창업이나 창직을 하는 쪽으로 국가가 이제 좀 완전 대개혁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은 5060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자금 이걸로 일종의 공동구매를 하는 거네. 새로운 우리 자녀들의 직업을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돈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이 좀 투자 트렌드가 막 바뀌고 하는 것들도 노인분들은 못 따라가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좀 대행을 맡기고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구조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잘 생각하면 사실 인류가 늘 그래왔어요. 그래왔는데 워낙 이제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 산업혁명 생기고 나서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때 얼마 무시한 큰 변화였겠습니까? 네. 근데 말 모는 마부가 사라지고 나니까 운전수가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처럼 사실은 늘 인류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점차 지나가고 그것들이 바통 터치를 통해서 후속 세대들이 또 태어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뭐 조금 늘어서 0.8을 얘기합니다만 이런 어마무시한 수치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사실 모기까지 왔다. 특이점을 이미 지난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새로운 현상을 주목하고 그 주목한 결과 이것들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식이든지 전체적인 소위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판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